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차코치와 함께하는 공기업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취업 준비생분들 중에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막상 공기업 취업 준비하려고 보니 너무 막막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에 있어서 공기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의 해소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업 취업 준비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시간 입문 과정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요행을 기대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될 수가 있죠. 또한 준비가 부족해서요. 취업에 있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좌절감과 상실감을 갖게 되겠죠.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의 방향, 일의 방향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 설정을 한다면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와 함께 공기업 취업의 첫 단추를 한번 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취업 준비의 로드맵으로서요. 제가 총 4단계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기업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직무에 그 직무를 어느 기업에서 잘 할 수 있는지 직무 탐색이라는 부분을 스텝 1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공기업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어떠한 채용들의 현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이 공기업에 준비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현황 분석을 하면서 세 번째 단계는 취업 준비로 시작하는 단계죠. 입사 서류라는 단계로 입사 서류에 있어서 채용 공고서, 입사 서류, 자기소개, 면접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단계들이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공기업 취업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완전히 준비된 것보다는 의욕이 먼저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단계를 알게 되시면 내 능력 중에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느껴지셔서 취업 준비 단계 중 다시 능력 강화를 위한 단계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신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적합 직무에 대한 능력 강화를 하실 수 있는 부분 어디서 보고 해야 되는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문 단계인 이 2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기업 취업에 자신감 꼭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직무 탐색 단계. 그렇다면 직무라는 부분을 내가 어떠한 직무에 잘 맞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직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KSA, 능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공기업은 과연 어떤 공기업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탐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직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에 있어서 직무 적합한 인재를 뽑고 싶고요. 그 적합한 인재가 직무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채용 단계, 우리 절차들이 워낙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무 능력은 어떠한 설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고 계셔야 그 직무에 맞춰서 우리의 능력들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SA, K는 knowledge의 줄임말이죠. 그 다음에 S는 스킬, A는 attitude 해서 지금부터 제가 그냥 KSA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는 지식에 해당하는 건데요. 해당 직무에 있어서 A라는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지식을 갖춰야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이해하고 그 직무에 맞는 업무 능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 내에서 아니면은 취업 준비를 하는 가운데 지식에 해당해서 가질 수 있는 경험들이 과연 무엇일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공 수업을 통해서 아니면은 자격증이나 직업훈련 교육
그리고 기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라는 수준의 베이스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식을 갖게 되면 스케일 차원에서 경험과 경력을 갖게 되실 텐데요. 막상 그 경험과 경력을 갖게 되시면 업무에 있어서 성과가 나는 부분도 있고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적합한 직무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과가 나고 있는지, A라는 경험을 했는데 성과가 나는 건 과연 무엇인지, 실제 내가 공부한 대로 막상 현장에 적용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스킬적 차원은 경력, 경험이라는 사항에서 현장 실습을 나가셔서 기업의 현장이든 연구실이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배우셨던 것을 실제 업무랑 적용을 시켜서 활용해서 일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실제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더 내 일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해지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집중적으로 잘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만 경험을 하기보다는 학교 밖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것은 실제적인 책임과 역할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보면 충분히 연구실, 동아리, 캡스톤 디자인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런 일은 참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나의 어떤 내면적 보이지 않는 거죠. 능력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가시화시켜주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킬적 차원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마지막 KSA의 A라고 해당하는 애티튜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애티튜드는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업무의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중에 고객들이 왔을 때 뭐 친절하게 응대도 잘하고 고객들의 말을 잘 기울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경청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의 능력이 태도가 점점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나의 업무 방식에 아, 고객을 우선적으로 대해주자라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될 텐데요. 이 애티튜드는 뭐 본인이 본질적으로 타고난 그런 성향도 있겠지만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그런 애티튜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 취업 준비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먼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상을 찌푸리기보다는 친근하게 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친밀함, 이런 어떤 애티튜드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 성격이 원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현재 강사라는 직업을 하다 보니 그런 저의 업무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나의 업무의 성향이라던가 업무 방식,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직업의 가치관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게 바로 경험에서 주는 그런 애티튜드다라는 거에서 KSA라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졌고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갖추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안에 여러분들의 내용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K에 해당했던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전공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교육받은 게 그게 바로 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했고 교육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 능력을 충분히 키우신 부분으로서 그 능력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쪽 분야의 관심과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학습 능력, 몰입도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 나타내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성적표 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점은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만 성적, 각 교과 수업에 대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에 대해서는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몰입했던 그런 학과 수업들은 어떤 거였는지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한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분야에 좀 더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지능적으로 높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만 꼭 지식은 아니죠. 이제 학교 외에도 직업훈련 기관이라고 해서요.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실업자분들은 그 실업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로자 역시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능력을 계속 개발하는 부분에 직업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직업훈련 교육으로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졸업 기준에서 4학년이시라면 내년도에 실업자가 될 예정이다라는 거에서 국가에서 4학년 대상으로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가시면 이런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어떠한 능력, 지식에서 조금 더 배우고 싶은 그런 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갖추신다면 이력서 쓰실 때 교육사항이 학교 교육사항과 직업훈련 교육사항 이런 부분들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입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가 점수에서는 이제 점수가 미비하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이라도 학교 교육사항은 뭐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사항, 이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학년 때 여러분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거나 기타 여러분의 자비로 하셔서라도 직업훈련 교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직무에 있어서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라이센스로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그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유사한 자격증, 그래서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가점 사항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 직무에 어떠한 자격이 필요로 한지를 아셔서 그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면 좋은데요. 이 관련된 사항은 제가 뒤쪽에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적으로 학교에서의 교과 수업과 그다음에 직업훈련 교육기관에서의 직업훈련 교육과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 이런 부분들이 지식 차원에서의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갖추고 계신가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 방송을 같이 들으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인 스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스킬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인캠퍼스와 아웃캠퍼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인캠퍼스 하면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바로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 현장 실습이라는 곳을 나가게 되죠. 현장 실습에 가시면 학교와 이렇게 협약돼 있는 기업이나 연구실 이런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업무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 업무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시키는 일이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 업무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 스스로가 이런 현장 실습, 그 다음에 뭐 연구실이라던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번 어떠한 내가 행동과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만나고 대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장 실습과 관련된 동아리, 교내 프로젝트 이런 사항들을 참여하신 분일수록 아무래도 내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이런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만들어졌는지 더 스토리거리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아웃캠퍼스 하면은 학교 교외가 해당되겠죠. 교회에서 인턴십, 아르바이트, 공모전, 서포터즈, 그다음에 홍보대사, 뭐 기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학교에 많은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저도 학교 강의를 가서 강의를 왔다 갔다 보면 학교 그 학과 사무실 앞에 게시판이 항상 있는데요. 그 게시판에 보면은 이런 다양한 다양한 주제들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돼 있고 광고와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내에서 게시판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 경험, 업무, 태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나라는 사람에게 한번 이 틀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NCS라는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NC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무, 어떤 직무가 여러분하고 잘 맞는지를 이제 매칭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해당하는 어떠한 직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해당하는 직무, 그래서 지식 베이스에서의 직무, 경험 베이스에서 직무, 이런 부분들을 각각 맞춰가면서 나하고 잘 맞는 일은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더 모른다라면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한번 이 학습 모듈이라는 이 표에 24개의 업종과 직무 분야 이렇게 나타내서 좀 합쳐져 있는데요. 한번 매칭을 시켜보는 거죠. 내가 배웠던 전공, 내가 들었던 교육, 내가 경험했던 어떤 산업 분야라든가 업무 경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쪽에 하나씩 사업관리 쪽에서 매칭을 시켜보고, 경영회계 사무 쪽에서 매칭을 시켜볼 수 있고, 나는 이런 전기전자 쪽에서 인턴을 했다. 그러면 전기전자 쪽에서 매칭을 시켜보면서 하나하나 직무들을 탐색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제가 사회복지라는 어떤 직무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복지 운영이라는 직무를 들여봤습니다. 그러면 NCS 사이트에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면 중에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하는 것을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처음에 직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옆에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이 첨부 파일을 클릭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중에 이 직무를 통해서 어떠한 수업을 들었어야 하는지라는 그 수업 교과목에 대해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들어야 되는 이 분야의 사회복지 운영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수업 교과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력서를 쓰실 때 그냥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쓰는 칸이 없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수업을 들었는지라는 부분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하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내려와 보면 능력 단위해서 이 각각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능력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수준이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한 학부생의 경우는 4수준 정도의 업무들이 주로 주어지기 때문에 4수준, 3수준, 2수준에 해당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체크하셔서 이런 업무의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해당 업무의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KSA라는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직무에 해당하는 역할과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사회조사, 문제조사, 욕구조사 분석, 이렇게 요구사항에 대한 KSA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해당하는 업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라는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NCS 사이트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업에 있어서 직무는 NCS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기업을 아시게 되려면 정부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35개의 부처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직도죠. 그 부처들 속에는 각각의 그 부처들을 클릭하시면 그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정부24의 정책정보라는 부분에서 정부 조직도를 클릭을 각각 하시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라는 파트가 또 조직도가 있으니까요. 뭐 서울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각각의 지자체들이 각 표시를 돼 있으니 그것을 클릭하시면은 각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부처를 제가 사례로 들었는데요. 뭐 산업통상자원부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있지만 그 모든 공공기관의 주체가 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정보를 여러분이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서 어떠한 방향에서 우리 공공기관, 내가 가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 부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 각각의 공공기관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보는지 조금 더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잡알리오라는 사이트고요. 잡알리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공기관 정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에 들어가 보면 35개의 부처를 이렇게 주부부처에서 검색할 수가 돼 있고요. 그 검색을 하셔서
검색하기 클릭을 하시면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 정보 리스트업이 쭉 됩니다. 그러면 각각 공공기관 클릭을 하시면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면서 내가 이 공공기관에 이래서 이 공공기관의 어떤 기여와 이 공공성을 뭔가 내가 이루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공공기관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직무를 이 공공기관에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을 알고 싶을 때에는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게 2018년도에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클린아이 자플러스라는 사이트입니다. 클린아이 자플러스에 들어가시면 각 지방 공공기관의 산하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직무에 해당하는 부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공기업에 대한 해당 부분, 이 두 가지를 나라는 사람의 중심에서 각각 찾으셔서 내가 희망하는 공기업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평가를 이제 보시게 되면 각 공공기관마다 어떠한 틀을 가지고 공공기관은 채용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채용에 내가 들어가서 정말 성패를 한번 이루고 싶다. 그리고 내가 꼭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평가 요소 중에 이제 자기소개에 대한 문항의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자기소개의 문항별 보면 첫 번째 문제 해결적 자기소개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이를 해결하신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세요라고 한 거죠.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 그렇다면 어떤 불특정의 정보라던가 불특정의 어떤 사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게 공공기관의 어떤 특성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상치 못한 일에 내가 소극적으로 그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경험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갖고 계셔야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을 쓰실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좋은 성과를 도출했던 경험에 대해서 써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이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목표하는 바가 있을 거고요. 그 목표에 해당하는 뭔가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창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경험을 하셔서 이런 부분의 문제적 해결의 성과를 도출해 본 경험을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의사소통. 공공기관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거기에 따른 문제적으로는 조직이나 단체 생활에서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던 그런 의사소통을 한번 써봐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요즘 인싸, 아싸 이런 말이 좀 유행인데요. 뭔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 답변이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조직생활, 학교생활 이런 걸 많이 하신 분들은 충분히 답변하실 사항으로서 이런 공공에서는 이런 특성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짐작하셔서 지금이라도 뭔가 단체생활, 조직생활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학교나 조직생활, 역시 또 조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의사소통에서도 조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대인관계, 역시 대인관계는 조직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조직이나 이런 구성원들과의 협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공공기관이지만 결과, 성과 이런 결론적인 부분을 본다면 공공기관에서 그냥 아니란 자세로 일하기보다는 목표하는 성과와 결과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구나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주어지면 결과를 내야 되겠구나,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경험들을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들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저도 이제 팀 내에서 회사 내에서 일하다 보면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일하기도 싫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갈등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경험을 써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래서 저는 무난하게 살았고요. 그냥 남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른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공기관은. 그런 대국민 서비스에 나랑 통하는 사람보다는 안 통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로 많이 나오는 직업윤리라는 부분을 제가 꼽아 갖고 왔는데요. 직업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자신이 속한 팀이나 그다음에 집단 전체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라라는 거죠. 내가 테이커냐 기버냐라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나의 능력 개발만 더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시간과 어떤 노력을 그 조직에게 좀 더 성과를 주고 싶고 조직을 위해서 뭔가 우선순위를 더 두는 사람. 이런 부분이 공공기관에서는 직업윤리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테이커냐 기버냐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버적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 필기, 면접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직업기초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은 직업기초 능력을 기반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라는 곳에 문항과 질문을 뽑고 있고요. 또 필기시험 역시 직업기초 능력을 기반으로 문항과 질문, 면접 또한 직업기초 능력을 기반으로 문항과 질문을 뽑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짐작하고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하위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념과 하위 요소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냥 단순히 외워서 문제를 풀고 뭔가 외워서 면접, 자소서를 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 개념을 NCS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공기관 취업 준비에 있어서 첫 번째 어떠한 직무를 설정하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은 내가 어디서 찾고 검색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공기관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자신감이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심화 과정을 통해서 공공기관 취업 준비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